세계적인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세계 경제가 2년 내에 침체를 겪을 거다. 그것도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부쩍 말입니다. 2년 내에 침체가 온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경기 침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지금도 경제 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여기에서 또 침체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와우, 그 충격의 도는 굉장히 클 겁니다. 물론 말입니다. 이 바닥 경제는 좋아질 거예요. 지금 거리두기에 대한 어떤 영향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요. 아마도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예. 시간이 걸리겠죠. 지금도 뭐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씩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못 가지만 저처럼 이렇게 한번 걸렸다가 낫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두려움 없어집니다. 그 시간이 걸리겠죠. 그 시간이. 예, 그 시간이 걸리고 나면 바닥 경제는 조금 나아질 거예요. 그렇지만 바닥 경제는 안 그래도 부채 때문에 지금 빚내서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2년 내 또 한 번의 위기가 온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최악을 경고하는 것, 2년 내에 경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귀담아 들어야 돼요. 2년 내에 위기가 올 수 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큰 그림으로 볼까요? 큰 그림으로. 보통 10년 단위로 위기가 왔죠. 1997년, 2008년, 2020년, 그렇죠? 그리고 5년 단위로 보면 작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1997년에서 금융위기 2008년까지 사이에는요, 닷컴 버블의 붕괴가 있었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2004년에 카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2008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요, 남유럽의 재정위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위기에서부터 한 5년 걸리죠, 5년. 빠르면 3년, 그죠?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0년에 최악의 경기를 겪었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3년이나 5년을 쳐보자고요. 3년이나 5년을. 2021년, 2022년, 2023년이면 3년이 되는 해입니다. 3년이 되는 해예요. 그러면 2023년, 그리고 좀 더 가서 2024년, 결국은 2023년 4분기에서 2024년 1분기 사이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위기가. 작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00년대 닷컴 버블이 무너지는 것처럼 2012년에 남유럽의 재정 위기가 있었던 것처럼 기간별로 보면 충분히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장단기 금리 역전도 일어났잖아요. 2년물과 10년물에 미국 국채금리가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금리가 2년물이 더 비쌉니다. 2년물이. 쉽게 말하면 돈을 오랫동안 맡기는 10년물 금리는 싸고 돈을 짧게 맡기는 2년물 금리는 비싸고 거꾸로 됐잖아요. 그죠? 거꾸로 됐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진짜 2년 안에 경기 침체가 온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이제 서서히 앞을 대비해가는 그런 상황을 점점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현금 비중을 높이라는 뜻이에요. 현금 비중. 열심히 일해서 2년 동안 계속 현금 비중을 높여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이코노미스트는요. 2년 안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요소 3가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나라하게. 어떻게 이야기했나 하면요.
제목을 어떻게 달았나부터 먼저 보면요. 경기 침체 위험성이 뒤섞인 독극물이 세계 경제에 걸쳐 있다. 결국은 경기 침체에 어떤 위험성이 있는 독극물 자체 악재가 세계 경제에 걸쳐 있다는 거잖아요. 그 첫 번째가 결국 미국의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3.6%로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위기는 좀 줄어든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미국의 어떤 물가의 상승률은 굉장히 커지고 있다. 게다가 말입니다. 이게 상품 물가의 상승률이 서비스 물가의 상승률로 이어진다. 쉽게 말하면 TV나 냉장고 가격이 올라가더니 이제는요. 월급에 대한 인플레이션, 임금 인플레이션도 지금 시작됐다고 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3월에 임금이 5.6%나 상승했다는 거예요. 3월에 임금이 5.6%나 상승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 하면요. 이제는요. 시장의 물가 상승률에다가 임금 상승률이 더해져서 악순환의 순환의 고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임금 상승률이 더해지면 말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최종 제품의 가격을 올려야 되거든요. 최종 제품의 가격을 올리면 상품의 가격이 또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상품의 가격이 또 올라가면 또 노조에서는 임금 올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한 것은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장난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세계 경제의 경착륙을 몰고 올 거다. 이렇게 하나를 꼬집었고요. 또 하나는요.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지금 촉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말입니다. 유럽이 솔직히 가스까지는 지금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거 안 막았습니다. 왜 안 막나 하면요. 에너지 위기가 유럽 경제 전체의 위기로 커질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에서 말입니다. 러시아 군대가 민간인을 거의 학살하듯이 죽였어요. 제노사이드라고 이야기하나요? 홀로코스트라고 이야기하나요? 그야말로 인종청소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들은요. 잔인하게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그런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짓밟는 게 이게 짓밟는 수준이 아니라 짓이기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러시아는요. UN 인권이사회에서도 퇴출되고요. 국제기구에서 러시아가 퇴출되는 곳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제는 러시아는요. 혼자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유럽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가스 수입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렇게 인종청소를 당하는 저런 나라가 강대국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 와중에서 그 와중에서 결국 에너지 대란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너지 대란이. 지금 미국에서 계속 가스를 실어 나르고 또 중동에서 원유를 실어 나르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것이 세계 경제에 경착륙을 불러올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다 세 번째 중국의 도시봉쇄령입니다. 지금 4월 4일 기준으로 중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412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말입니다. 통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벌써 2만 명, 3만 명 넘었다는 이야기가 통계가 이미 나오고 있고요. 4월 9일 현재 2만 5,744명이라는 Our World in Data 여기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전도 봉쇄하고 상하이도 봉쇄하고 중국의 베이징도 봉쇄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최악으로 갑니다. 5.5% 성장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5%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이야기예요. 예, 때문에 말입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 자체가 큰 위협이 된다. 세계 경제는 그야말로 최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판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코노미스트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코노미스트는 가장 중요한 말을 끝마무리에다 했는데요. 불황 위기를 충분히 피할 수 있는데도 각국이 대비가 늦어서 이게 불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꼬집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적절히 못 막았다는 이야기예요. 금리 인상을 이미 그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쳐서 오히려 잔치상이 지금 제사상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잔치상을 너무 오래 들고 있었기 때문에 돈이 다 동나서 제사상으로 바뀐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심각한 거고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이미 서방은 천연가스가 부족할 거라는 걸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과도했다는 것.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대응을 못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중국의 오미크론에 대한 이야기. 이것도 이미 예견된 일이지만 정부 당국이 굉장히 소홀하게 대하는 바람에 결국 세계 경제는 경착륙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도 충분히 앞으로 경제가 저는 경착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상황이 더 나쁩니다. 우리처럼 바닥을 이렇게 완전히 통제하면서 방역을 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른 나라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장사해주게 하면서 말입니다. 경제를 같이 끌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방역은 방역대로 강화해가는 그런 모습을 취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지난 2년 반 동안 지금 바닥이 완전히 붕괴됐고요. 이 붕괴된 바닥을 결국은 부채가 떠받치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위기가 오면요. 우리 경제는 진짜 최악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거리두기 빨리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빨리 제대로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지금 경제에 대한 규제들 빨리빨리 혁파해야 된다는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의 충격은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커질 수 있어요.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합니다. 지금은 열심히 일하자. 그러면서 말입니다. 돈을 쌓아가자. 그 언젠가 올 위기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하는 게 좋다. 그때는 분노의 매수가 가능하거든요. 부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 위기 때 부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위기인데 이보다 더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 분명히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